자, 이제 158페이지 매매죠. 1번 매매 성질에서 양가로 1번을 제가 읽어보면,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해가지고 첫 번째 주의할 점, 매매 목적물은 재산권이다.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고요.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매수인이 그 대금을,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재산권을 주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죠? 교환입니다. 세 가지죠. 첫째,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고요. 두 번째,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세 번째는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대가로서 또 다른 재산권을 주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교환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 매매 예약해가지고 1, 매매 일방 예약해서 나왔는데, 일단 예약을 하면 우리 민법 원칙적으로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일방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2번 예약 완결권이 나오는데, 일단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형성권이 되고요. 2번 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이 있다면 그 행사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리냐면 제척기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소멸시효가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은 채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는 게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기간은 뭐죠? 10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제척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해요. 기간이 정해지면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약 완결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X. 제척기간은 그냥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려야 되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안 걸렸죠? 소멸시효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고 기간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 X.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X. 왜냐하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불변기간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맨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이 체결된 경우 예약 권리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한다는 말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은 정상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이 된다는 의미니까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4번, 5번, 6번 큰 의미가 없고 3번 해가지고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고요.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를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계약금이죠. 1번 계약금 계약해가지고 첫째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뭐죠? 종된 계약이다.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요.
실제로 계약금이 수수돼야 비로소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양가리 2번에서 계약금에 뭐가 나오죠? 성질이 나오죠.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매매에서 계약금 계약은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성질,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계약금의 기능, 역할을 말합니다. 첫째,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증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증거금이라는 말이고요. 증거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 반드시 수행하는 성질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뜻이고요. 해약금적 기능은 원칙적 기능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별말 없으면 해약금적 기능은 수수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나오게 되거든요. 해약금적 성질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오죠. 이게 원칙이라는 말은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해약금적 성질이 배제가 되면 요 계약금은 오로지 무슨 기능만 수행하는 거예요? 증약금적 기능만 수행하는 계약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용은 이렇죠. 준 사람, 일반적으로 매수인이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매도인데 2배,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데, 일단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이행 착수 전이니까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못하도록 막으려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일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땅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면 해지 못하게 하려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은 이달 말이라서 아직 안 됐어요. 오늘 보낼 수 있느냐? 상관없다.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뭐 할 필요 없어요? 도래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줘도 되고요. 두 번째는 중도금이 1억인데 집에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상관없다. 다시 말하면 일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하고요. 일부만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을 유효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약금적 기능을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위약금적 성질을 가지려면 특약이 필요합니다.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위약금적 성질을 띠게 되는데,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 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별로서 뺏긴 거거든요. 벌로서.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다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은 하긴 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하지 않으면 원칙이 뭐죠?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자고요. 자, 별말 없이 계약금을 줬어요. 그러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해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합의를 했다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는 뭐죠? 계약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요 계약금은 위약금이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긴 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뭐인 거죠?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또다시 뭘 하진 않습니까?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 나와 있고 5번에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계약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합니다. 매매 비용은 뭐죠? 반씩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전 등기 비용은요? 이전 등기 비용은 다 아시다시피 누가 부담하는 거죠?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담보 말소 비용이에요. 아파트를 파는데 그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을 말소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두 가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이전 등기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매수인이 부담하고, 담보 말소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뭐죠?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의 의무해가지고 1번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이면 이전 등기를, 동산이면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 우측에 매는 2번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담보 등이 있으면 그것을 말소해주고 이전해줘야 되고요. 3번 주된 물건이 처분되면 종된 물건도 쫓아가니까 종물도 함께 이전해줘야 되고요. 2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3번 해가지고 과실과 이자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죠.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게 되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요거 정도라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조금 여유가 된다면
인도 전이면 매도인은 과실 수취하기 때문에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뭘 수취해? 과실 수취하기 때문에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외로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뭘 수취하냐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매수인이 뭘 가질 수 있죠? 과실을. 그죠? 이전 등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매수인이 과실 수취하는 방법은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돼요. 따라서 이전 등기 후 매수인은 과실 수취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6번에서 매수인의 의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1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니까 대금 지급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요. 2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3번 대금 지급에 거절해가지고 1번과 2번이 나오는데 일종의 불안행변이라는데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2번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뭐가 나오죠?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일단 교재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요약집인데도 불구하고 참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담보 책임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죠? 외워야 되는데 자 필요한 것만 정리해드리고 교재를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뭘요?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권리의 하자인 경우에는 내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선의 매수인은 일단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선의 매수인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X가 되고요. 두 번째 악의 매수인이죠. 악의 매수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고, 이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 쓴 이유는 어차피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악의 매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문제를 일단은 다 맞춰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 첫째,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계약 해제,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 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의 내용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종류물의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입니다. 일단 권리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몰랐으니까 앞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의는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하지만 담보 책임이 인정되니까 항상 앞날로부터 6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도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면 앞날로부터 제척기간을 시작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까먹을까봐 또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유효함을 전제하는 겁니다. 매매가 무효면 담보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무효해도 뭐가요? 담보책임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한다는 건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담보책임도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지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경매에서 담보책임은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두 번째,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뭐면요?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책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받았을 때는 매도인이 스스로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선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묻고요.
일단 경매의 경우는 매도인이 누구냐면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단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무자리 가능성이 많죠. 돈을 못 갚아서 지금 뭐가 된 거죠? 경매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개그지면 그때는 누가요? 1차적으로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교재 내용은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몇 페이지를 갈 거냐면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보시면 용익적 권리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이죠. 그죠? 요건 한번 읽어볼까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인데 질권, 유치권은 아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목적으로 되어 있거나 목적물을 이하여 있어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용익적 권리에 의한 담보 책임이 아니라 옆에다가 메모 하나 하자고요. 매수인이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의 공통점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매수인이 뭐 할 수 없어요?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땅을 샀는데요. 지상권자가 있대요. 땅 못 사죠? 못 살죠? 그죠? 아니면 카메라를 샀는데 누가요? 유치권자가 있대요. 그 카메라 못 쓰잖아요.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가 있대요. 그 아파트 못 살잖아요. 땅을 샀는데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어요. 그럼 그 땅 못 쓰잖아요. 이것들이 뭐냐면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매수인이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 좀 생각해보고.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라는 건물에 대해서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에 병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요 건물에 못 들어가죠. 요 건물을 뭐죠? 쓸 수가 없죠. 동의하시죠? 그잖아요. 전세권자는 새로운 매수인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있으면 그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용 수익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죠? 지금 보고 있는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해 가지고 뭐가 적용되냐면 575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전세권자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로 가는 거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때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악불문하고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있어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것은 575조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으로 가고요.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바람에 권리를 박탈을 당한 경우에만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부분으로 가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아, 난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만 좀 잊지 말자고요. 지울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솔직히.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샀어요. 근데 A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이때 을이 갑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을이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담보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사용 수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랬지 저당권이 뭐 된 건 아니에요? 실행된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요. 경미까지 왔지 그죠? 다섯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추가로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요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쓸데없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인이 뭐 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사용 수익하는 데 지장이 없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 저당권자가 뭐 했다는 말 아니에요? 경매했다는 말도 아니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왠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다 했어요. 자, 첫째 무과실책입니다. 두 번째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세 번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은 뭐죠? 선이고 무과실이고 제척기간은 권리의 하자는 1년인데 선이면 안날로부터 악이면 뭐죠? 한날로부터 물건의 하자는 뭐죠? 안날로부터 뭐죠?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신의 경우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누가 부담하죠? 채무자. 채무자가 무자리기면 누가요? 2차적으로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뭘 물을 수 없어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다. 하나 더 한다면 담보책임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유효해야 된다. 무효면 무엇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교재 167페이지 오시면 15번 해가지고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과 동시행관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은요 100% 다 임의규정이에요. 오늘 배운 거. 오늘 끝까지 보면 다 임의규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대부분이 다 뭐예요? 지킬 필요가 없는 뭐죠? 임의규정입니다. 물론 이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도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동시행 관계에서 첫째 1번 쌍무계약 2번 뭐죠? 담보책임 해가지고 담보책임도 뭐라고요?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환매가 나오는데 환매는 뭐가 중요하냐면 개념이 중요하죠. 개념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요 소유권 이전 원인을 매매로라고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면 뭐죠? 매도담보가 되죠. 따라서 매도담보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담보가 뭐죠? 매도담보고요. 따라서 매도담보는 반드시 나중에 돈을 갚고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환매고 재매매 예약인 거다. 따라서
환매는 매도담보예요. 재매매 예약도 뭐죠? 매도담보입니다. 그래서 환매하면 재매매 예약을 하든 뭐가요? 매도담보가 떠올리셔야 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담보가 매도담보고,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환매와 재매매 예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보통 환매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고요. 재매매 예약은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점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의 나와 있는데 뭐 해제권 유보범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환매는 뭐죠? 매도담보다. 3번 환매 목적물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요. 3번 환매 특약 해가지고 2번 해가지고 환매 특약 옆에다가 화살 빼찍해가지고 동시라는 말을 적어야죠. 그죠? 동시. 환매는 계약도 등기도 뭐죠? 동시에 해야 된다.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환매 대금은 의미 없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뭐죠? 5번 환매 기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무엇 자체도 안 되냐면 연장도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환매 실행해가지고 1번, 2번, 3번에서 한번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고, 우측에 환매 효과도 큰 의미 없고, 판례도 진짜 큰 의미 없습니다. 그죠? 오늘 수업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죠? 교환 해가지고 의 및 성질, 상호간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뭐죠? 교환이고요. 기억할 것은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된다. 따라서 문제를 풀었는데 교환이라고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매매로 바꿔서 푸시는 거다. 그러니까 교환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잘 내요. 왜 잘 내요? 교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교환이라고 나오면 무슨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면 뭐로 바꿔서 매매로 바꿔서 푸시고, 왜냐하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죠?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 좀 쉬었다가 우리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하죠.